안녕하세요. 당신의 잠재력을 터뜨리는 인사이트 부스터입니다. 오늘은 호소다 다카이로의 컨셉 수업.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미래 관점의 비전형 스토리 설계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현실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과거 데이터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인사이트에서 컨셉을 찾는 법을 다뤘었죠. 맞아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시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관점을 180도 뒤집어 볼 겁니다. 180도요? 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미래를 먼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고요. 거기서부터 거꾸로 현재로 걸어오면서 지금 뭘 해야 하지?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오. 마치 시간 여행자가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힌트를 주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미래에서 현재로 온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건 뭐 개인의 커리어 설계부터 거대한 기업의 신사업 전략까지 판을 바꾸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워보죠. 우리가 자주 혼용해서 쓰는 미션과 비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책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스토리의 출발점, 그러니까 생각의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아, 시작점. 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현재 가진 것에 발목 잡히기가 쉬워요. 현재 가진 것에 발목이 잡힌다. 책에서는 미션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 이걸로 시장을 공략하자. 이런 식이죠. 우리가 가진 자원, 강점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어찌 보면 아주 합리적인 방식인데요. 합리적이죠. 그리고 안전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한계가 되기도 해요. 반면 비전은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반대 방향이라면요?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먼저 설정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거죠. 책에 나오는 도표를 말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시간축이 이렇게 왼쪽, 과거에서 오른쪽 미래로 흐른다고 치면요. 미션형 스토리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미래로 화살표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아, 순서대로 가는 거군요. 그쵸? 근데 비전형 스토리는 오른쪽 저 끝, 아득한 미래에 먼저 선명한 점을 하나 딱 찍어요. 아, 목표점부터? 네. 그리고 그 점에서 거꾸로 왼쪽인 현재를 향해 화살표를 그려오는 이미지입니다. 시작점 자체가 아예 다른 그림인 거죠. 아, 그 그림이 머리에 딱 그려지네요. 모토로라 사례가 아주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1980년대에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다니는 미래라는 당시로서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비전을 먼저 그렸다고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모토로라가 미션 기반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우리가 가진 유선 전화 기술로 뭘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더 가볍게, 더 멀리 통화되게 이 수준에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아, 그쵸. 현재 기술의 연장선상에서만 생각했겠네요. 네. 하지만 그들은 주머니 속 전화기라는 현실의 제약과 상관없는 미래의 한 점을 찍었죠. 그 비전이 있었기에 그걸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아, 선이 없어야 하네? 작아야 하네? 이런 질문들이 이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최초의 휴대용 전화기라는 혁신적인 컨셉이었군요. 그렇죠. 미래의 목표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준점이 되어준 겁니다. 미래의 점을 찍는 게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준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 이상적인 미래라는 게 너무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세계 평화처럼 좋은 말이긴 한데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뭐 그런 거요. 이걸 개인이 적용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하면 갑자기 막막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막연함을 깨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비전의 해상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스페이스X의 사례가 정말 많은 걸 알려줍니다. 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최종 비전은 인류의 화성 이주였죠. 맞아요. 정말 거대하고 어찌 보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 비전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해상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화성 위주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지? 하고 역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아, 거꾸로 계산을? 네. 그랬더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아,
그래서 나온 컨셉이 바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 개발이군요. 맞습니다. 그냥 로켓 기술 발전이 아니라 재사용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컨셉으로 좁혀 들어간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당시 우주항공 업계에서 재사용 로켓은 사실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네, 오히려 좀 비웃음을 사기 좋은 아이디어에 가까웠죠. 하지만 머스크는 화성 이주라는 비전에서 역산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비용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비전이 현재의 상식을 깨는 강력한 기준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명분이 되어준 셈이죠.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책에 나오는 일본의 수영선수 이케 리카코의 사례를 보죠. 그녀는 백혈병을 이겨내고 정상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냥 금메달을 따겠다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100m 자유형 52초대라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비전으로 세웠어요. 와, 해상도가 아주 높은 비전이네요. 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기록과 세계 최고 선수들의 기록을 막 프레임 단위로 비교 분석한 거예요. 프레임 단위로요? 네. 그랬더니 스트로크 수는 적절한데 팔을 휘젓는 템포가 느리다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아, 미래의 목표점에서 현재 내가 바꿔야 할 것, 즉 템포를 끌어올리는 훈련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역산해낸 겁니다. 와,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본인의 일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3년 뒤에 우리 팀이 업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모습을 비전으로 정했다고 해보죠.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막연하죠. 여기서 해상도를 높이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최고의 팀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고객들은 우리 팀을 뭐라고 부를까? 팀원들 표정은 어떨까? 이렇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이상적인 모습이랑 지금 우리 팀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지금 당장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역으로 도출될 수 있겠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컨설팅할 때 고객 만족도 1위 같은 막연한 비전을 가진 회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모든 고객 문의를 20시간 안에 해결해서 고객이 우리 팬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꾸니까 그제야 팀원들이 뭘 해야 할지 알고 눈빛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결국 해상도의 차이가 실행력의 차이를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너무 높으면 포기하게 되고 너무 낮으면 동기부여가 안 될 텐데요. 아,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책에서는 아주 명쾌한 해답으로 퍼펙트 존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더라고요. 퍼펙트 존. 네, 동심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이 여러 개 겹쳐 있는. 맞습니다. 가장 안쪽에 작은 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컴포트 존, 즉 우리가 지금 아주 편안하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에요. 익숙한 영역. 그리고 그 바깥쪽에 더 큰 원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바로 스트레치 존입니다. 스트레치 존. 네, 까치발을 들거나 팔을 쭉 뻗는 것처럼 조금 노력하고 도전하면 다를 수 있는 영역이죠. 아하.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원은 패닉 존. 이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시도할 엄두도 안 나는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핵심은 그 중간 스트레치 존에 비전을 둬야 한다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컴포트 존에 머무는 비전은 성장을 이끌 수 없고 패닉 존에 있는 비전은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죠. 노력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 이상적인 미래를 설정해야 구성원들이 열정을 갖고 도전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들리는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또 생기네요. 어떤 거죠? 리더의 스트레치 존이 팀원에게는 패닉 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리더는 맨날 불가능한 소리만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 함께. 네, 리더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멋진 미래, 그리고 그게 왜 스트레치 존에 있는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목표를 잘게 쪼개서 이번 주, 이번 달에 달성할 수 있는 작은 성공들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패닉이 아니라 도전으로 느끼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 스트레치 존이라는 개념이 와닿네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목표. 그런데 그렇게 멋진 비전을 세워도 다른 사람들한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이상적인 미래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슴 뛰게 만드는 스토리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비전형 스토리 설계의 핵심이죠. 책에서는 8가지나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8가지나요? 네,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강력한 2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뭔가요? 미래의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용 상황. 네, 이건 단순히 제품의 스펙이나 기능을 나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해서 편리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사용하게 될지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컨셉을 발표한다고 하면 운전 시간이 줄어들어 연간 200시간의 여가가 늘어납니다. 이런 데이터 대신에요. 네, 대신에 매일 출퇴근 운전에 지쳤던 아빠가 이제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뒷좌석에 아이와 눈을 맞추며 웃는 모습, 아이의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면 같은 그런 감성적인 스토리를 그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논리뿐만 아니라 감성으로 설득될 때 움직이거든요. 미래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지게 만들면 사람들은 그 미래를 나의 미래로 받아들이고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브랜드 포지션을 이상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판을 새로 짜는 전략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지금의 경쟁 구도 안에서 우리가 저 경쟁사보다 조금 더 낫다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시장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어떤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아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애플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플이요? 네, 그들은 스스로를 컴퓨터 만드는 회사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 기존 현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회사로 스스로를 재정의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포지션을 바꿨기 때문에 컴퓨터 회사가 아이팟이나 아이폰 같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애플답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오, 드디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비전 스토리, 즉 이상하고요.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인사이트 스토리, 즉 현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인사이트가 현실의 땅에 발을 딛게 해주는 앵커 역할이라면 오늘 이야기한 비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거군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잇는 게 바로 컨셉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책에 컨셉 피라미드가 이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피라미드의 넓고 튼튼한 맨 아랫부분에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 즉 이상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위, 날카로운 꼭대기에는 고객과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 현실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대한 간극, 그 틈을 메우는 강력한 다리.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의 중앙에 위치한 컨셉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랑 미래의 이상,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가령 우리가 시장 조사를 통해 1인 가구는 건강한 집밥을 먹고 싶어 하지만 요리할 시간도 없고 재료를 관리하기도 버거워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즉 인사이트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네, 요즘 정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통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원대한 이상이에요.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이상, 그 둘을 연결하는 다리, 즉 컨셉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 셰프가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입맛에 맞춰 추천한 메뉴를 10분 안에 자동으로 조리해주는 스마트 주방 로봇. 와, 이런 컨셉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컨셉은 시간이 없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기술로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비전을 향해 정확히 나아갑니다. 그렇군요. 현실의 문제, 즉 인사이트와 미래의 이상, 비전을 연결할 때 비로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는 컨셉이 탄생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실패하는 프로젝트는 둘 중 하나가 없거나 있더라도 둘 사이의 연결이 아주 약합니다. 우리 기술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인사이트만 있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막연한 비전만 있는 거죠. 아, 진짜 강력한 컨셉은 그 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듣는 순간 아, 이 문제는 이런 미래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서부터 거꾸로 현재를 설계하는 비전형 스토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오늘 논의한 4장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강력한 컨셉은 현실의 문제를 파고드는 인사이트와 도달하고 싶은 미래를 그리면 비전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목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현재 내가 가진 자원으로 가능한 것을 찾는데 그치지 말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먼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맞아요. 그 질문의 끝에 당신만의 위대한 컨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과연 모든 위대한 컨셉이 반드시 원대한 비전에서만 출발할까요? 오, 때로는 아주 사소한 현실의 불편함, 즉 인사이트를 막 파고들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비전이 열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또 다른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